AOC라고 굉장히 매력적인 미국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아요. 팬들이랑 게임도 하고 또 여러모로 지지를 받고 실제로 실적도 상당한 그런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ABC 인터뷰에서 프란체스카 홍이라는 주지사 후보가 있었는데 그 민주주의 사회자가 되게 심한 발언들이 있었어요. 경찰 자체를 폐지하고 감옥을 폐지하고 기독교 전통인 땡스기빙 데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폐지하자, 이런 되게 극단적인 정책을 밀던 후보가 있었는데 진행자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AOC가 이런 말을 합니다. Walk one was crazy. 워크는 이제 급진 좌파 운동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예요. 캔슬 컬처.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도덕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성소수자나 주인공을 흑인 여자로 안 하면은 막 난리치고 그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5, 6년 전에. 그게 이제 워크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급진 좌파 운동이에요. 급진 좌파 운동인 그 워크 운동을 워크 1이라고 한 다음에 워크 1 was crazy. 그러니까 1차 운동은 좀 심했지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 어린 정치가준의 치 오세라는 그런 정치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2021년에 시의회 의장은 시스젠더 백인 남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시스젠더는 뭐냐면 이 말도 웃긴데 시스젠더라는 말 자체가 그냥 되게 워크스러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성애자 백인 남자는 시의회 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발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이제 2026년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2021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 오세가 Work one was crazy 라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워크 1은 진짜 미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천재적인 건 뭐냐면 이걸로 이제 급진 좌파, 특히나 이제 젊은 층을 위주로 한, 그래서 뭐 백인 남자를 완전히 거세시켜야 된다고 하고 그 청소년의 그 불안한 상황에서 남녀 성전환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청소년들이 그때 성전환을 부모 허락 없이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엄청난 피해가 있었거든요. 생물학적인 남자가 여자 운동 종목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하여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6, 7년 전에 그냥 만들었던 영상들 있잖아요. 올바름이라는 착각이라는 책도 그렇고 거기에 나왔던 모든 그런 미친 상황들이 이 워크 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워크 운동의 급진적인 그 대변자가 이 AOC라는 이 여성이에요. 이 매력적인 여성. 이 여성 자체도 그 푸에르토리코의 라틴 계열이고 또 이민자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런 기득권을 이렇게 부수는 그런 멋진 정치적인 초신성이었는데 이 정치적 초신성이 이제 와서 워크 1 was crazy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워크 1은 진짜 미쳤었지. 자기들이 주도를 했던 그 급진좌파의 정말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그 운동을 그건 좀 미쳤었지 키키키 시읍 비읍 하고 넘긴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시대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제 워크 1은 끝났고 워크 2가 이제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옛날처럼 막 도덕적 정죄를 하고 폭력적으로 시위하고 막 경찰 없애야 된다고 하고 막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좀 과했었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ABC의 진행자가 더 물어봐요. AOC한테. 그러면 너도 경찰을 폐지하자고 했고 또 너의 과거의 발언도 되게 심했었는데 너도 그러면은 이게 너무 심하게 간 거를 인정하는 거냐 하니까 사과를 하거나 참회를 하거나 뭐 속죄를 하는 게 아니라 Work 1 was crazy. Work 1은 좀 미쳤었지. 좀 그때 좀 과했었지. 이런 좀 사춘기 때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되게 많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거든요. 시애틀의 경찰 없는 점거구역에서 16세 안토니오 메이스 주니어가 총격을 당했는데 응급구조 인력이 못 들어온 거예요. 경찰 없는 점거구역이니까. 그래서 사망했어요. 그리고 시위 자체도 평화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31명이 실제로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 워크의 가장 큰 문제는 캔슬 컬처.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냥 죽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악플을 쓰는 거죠. 급진좌파가 아닌 사람들을 트위터 등에서 이제 죽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워크 1은 좀 치읓비읓 심하긴 했지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진짜 천재적인 거죠. 자기를 이렇게 사과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AOC 자체도 본인이 이제 2028년 대선 후보에 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의 발언이 아니라 지금의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발언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되게 좋은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워크라는 급진좌파의 그 5, 6년 전의 운동 자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 거였어요. 상대를 도덕적으로 정죄하고 너는 흑인 여성이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죽을 만큼 계속 막 말실수 하나도 꼬투리 잡고 막 5년 전 10년 전 발언 가지고 막 연예인이고 막 정치인이고 모든 그 백인 남자들을 다 죽여놓고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공격을 하는 게 워크 운동의 가장 파격적인 그런 효과였는데 그거를 자기한테는 면죄
부제부로 한 거예요. 급진 좌파의 정말 폭력적인 운동 자체가 상대의 과거를 들춰내서 상대의 말실수 하나, 농담 하나를 잡아서 아예 사회적인 생리장을 시켰던 그 운동을 얘기했던 사람이 시읍비읍 그때는 좀 심했었지 얘기하면서 과거는 묻어두고 현재의 정책이나 현재의 주장에 우리는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죠. 왜냐면 우리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용서하는 문화를 가장 깊이 파괴했던 AOC라는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고 되게 인기도 많고 사랑스러운 이 좌파 여성이 앞으로만 보자는 거예요. 미래만 보자고. 그러니까 성숙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 AOC에게 진짜 변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그 좌파 운동이 좀 심하긴 했지라고 어쨌든 사과는 안 했지만 인정을 한 것도 성숙이고 이 AOC가 처음에 이제 출범한 그러니까 처음 인기를 얻게 된 PC주의로 막 조던 피터슨도 교수직에서 잘릴 뻔하고 막 모든 영화들이 다 흑인 여자로 주인공 캐스팅이 될 때 그때 이제 기득권의 문을 부숴야 된다고 하면서 나왔던 AOC가 이제 2026년에는 정치도 직장이라고 하면서 동료들과 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혁명가였던 AOC가 하나의 기관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외부에서 막 돌을 던졌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막 사람 죽든 말든 막 자기 이념이 거의 종교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자기가 여기 들어오고 나니까 이해를 한 거죠. 세상 돌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권력을 비판할 때는 순수했었는데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돼서 약간 이제 꺾인 거예요. 뭐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한 도전에는 개입하는데 조심스럽다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시대는 좀 철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기가 정말로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이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한 50명 정도 줄여놓고 그때는 뭐 수십만이 넘는 사람을 고통에 넣고 수백만이 넘는 사람의 어떤 문화적인 자존감이나 인종적인 정체성을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수천만 수억만이 넘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오염시키고 나서 시읍비읍 킥킥 그땐 어쩔 수 없었지 킥킥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괘씸하긴 한데 진짜 천재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러니까 이제 정치가 바뀌지가 않는 거고 정치를 잘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괘씸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5, 6년 전이랑 제가 진짜로 막 여러 가지 주의, 이념 여러 가지 하여튼 운동들이 있었잖아요. 성별 정체성을 56가지로 만들고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청소년들이 되게 혼란할 때인데 그걸 전부 다 백인 남성의 사회적인 억압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막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미친 짓을 지나서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앤디 서키스가 이제 골룸 역으로 반지의 제왕 영화에 돌아오면서 BBC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톨킨은 북유럽 신화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호빗들이 있는 골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샤이어는 자기가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백인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그 다양성 막 흑인 캐스팅하고 라틴 캐스팅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비판을 알고 있지만 자신은 적어도 이번 영화만큼은 정치적으로 올바르기 위해 캐스팅하고 그런 체크 목록처럼 누군가를 캐스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스팅한 게 아니아 테일러 조이거든요. 백인 여성이고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평생 생긴 것도 진짜 엘프처럼 생겼었는데 실제 직업으로도 엘프를 할 수 있어서 인정받는 느낌이다 하면서 이게 뭔가 희한하게 맞물려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 5년 전이었으면 이 엘프 역할이 흑인 여자여야 됐어요. 라틴 여자나 흑인 여자 엘프인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동의를 하는 문화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그 북유럽 스타일의 백인 스타일의 엘프가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 같은 여자가 엘프 역할에 캐스팅이 돼야지 사람들이 오 이렇게 박수치고 막상 영화 개봉하면 안 보고 이런 식으로 갔을 텐데 헐리우드의 주류 플랫폼에서 작업을 하는 앤디 서키스가 자기가 직접 이제 정치적 올바름으로 캐스팅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이게 진짜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 3, 4년 전에는 꿈도 못 꿨을 변화예요. 심지어 앤디 서키스는 굳이 따지자면 굉장히 좌파적인 사람이고 출신 자체가 젊은 시절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에 몸담았던 좌파 활동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우가 되면서 당의 흑백 논리와는 결별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블랙팬서를 보면서 흑인 중심 출연진이 만들어낸 문화적 사건을 적극적으로 높이 평가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정치적 올바름 따위로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아냐 테일러 조이의 캐스팅은 말 그대로 세렌이라는 그 엘프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 엘프가 원작에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톨킨 원작에 있는 캐릭터가 아니고 새로운 인물인데 이 제작진이 지키려고 하는 거는 톨킨의 원전이라기보다는 감각적 정전. 그러니까 정전을 뭐 캐논, 뭐 바이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은 좀 엘프 같다라고 하는 그 문화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하는 감각적인 합의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세렌이라는 캐릭터가 우리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막 죄책감을 가지고 엘프가 어째서 백인이어야 되냐 하면서 흑인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제가 일본 서브컬처를 좋아하잖아요. 일본 아니메를 좋아하잖아요. 이건 저도 이제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이 엘프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뭐 북유럽 신화나 미국이나 막 이런 데서 온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일본 오타쿠 아니메에서 나온 거래요. 엘프가. 그러니까 엘프라는 거는 당연히 훨씬 과거부터 있었지만 뭐 유럽 전승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내려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미지로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아냐 테일러 조이가 자기가 이제 엘프를 닮았다고 얘기하는 그 엘프의
원형이 유럽 전승에서 온 엘프가 아니라 일본 게임이나 소설이나 뭐 아니메나 일본 만화나 망가에서 나오는 그 엘프의 귀 뾰족하고 그런 느낌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엘프가 사실 그 원전 자체가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 수단이 되게 재밌거든요. 톨킨이 엘프라는 종족을 현대 판타지의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미국이 그것을 게임 규칙이나 직업 종족 체계로 이렇게 만들고 일본이 그것을 아니메 캐릭터 디자인으로 이제 귀 뾰족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백인 캐릭터 디자인으로 압축을 하고 그 이후로 귀와 눈과 머리카락만으로 즉시 읽히는 아이콘이 된 거죠. 그 일본식 엘프 이미지를 보고 자란 전 세계 관객이 이제 아냐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엘프다 하고 그 아냐가 다시 톨킨의 중간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의 문화적인 메비우스 띠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전에도 영상으로 만들었지만 디즈니도 그렇고 세계 거대 기업들이 2-3년 전부터 사실은 트럼프가 재임을 하기 조금 직전부터 그 DEI라는 그 뭐 정치적 올바름이나 막 다양성으로 이렇게 하는 그거를 다 뺐어요. 다 거의 다 빼고 이름을 바꾸거나 다 빼고 있어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강제로 도덕적 정죄를 하면서 남자도 다 흑인 여자로 캐스팅하고 막 모든 거를 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관객들이 외면한다는 걸 몇 년에 걸쳐서 알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영화 작품을 좋아하고 또 작가로서 도전하고 있고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내가 왜 그렇게 일본 작품들을 좋아할까, 일본 아니메 작품들, 일본 만화 작품들을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넷플릭스 통계에도 일본의 이런 서브컬처 콘텐츠를 보는 그 시청자가 전체 시청자 중에 56%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막 오타쿠다 하면서 반에서 한두 명 보는 게 아니라 반 이상이 본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시청자의 반 이상이 애니메이션을 본다. 주기적으로 그것도. 그랬을 때 이 할리우드는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자꾸 막 여러 인종이나 여러 성별이나 성별 자체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불운한 입장이 있었던 거고 일본 아니메는 순수하게 계속 그 작가주의적이거나 혹은 상업적이더라도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정전 아까 얘기했지 감각적인 캐논이 있잖아요. 그 감각적인 우리의 합의 안에서 계속 부담 없이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장르적인 쾌감만으로 문학적인 쾌감만으로 문화적인 어떤 그 공감 안에서 이런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장르가 다양해서 그래요. 소년 만화, 소녀 만화, 청년 만화, 여성 만화, BL, 백합, 이세계, 메카, 아이돌, 스포츠, 일상치유물, 잔혹호러, 로맨스 판타지, 성적 판타지 모든 작품들이 모든 세계를 막 지금 이 시기의 정치적인 것들을 온전히 공정하게 반영하기보다 자기 독자층을 그냥 미친듯이 정확하게 유혹을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니시만 잡으면 그 조금의 그 층만 잡으면 그대로 알아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흑인 여배우를 썼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건 정확히 네가 기다리던 거야. 너 솔직히 이거 보고 흥분하지. 이거 좋아하지. 그런 어떤 개인화가 그런 깊이와 그 작은 통로가 오히려 세계적인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헐리우드는 이제 처음부터 전 세계에는 동시에 겨냥하다 보니까 아무에게도 깊이 사랑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제 좌파적이었던 모든 흐름이 우파적으로 되어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 좌파 우파보다는 이제 어떤 이념을 종교처럼 주창을 하던 그 세기가 그 기세가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던 그 주동자들 내부에서 이미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통계적으로도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들어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원형의 서사로 돌아가는 길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나 캐스팅이나 모든 그런 우리가 겪었던 문제들은 인구 통계로서 막 체크포인트처럼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막 할당량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문화적인 상상력, 그 피터슨 교수가 계속 얘기하던 그 원형 있잖아요. 원형적 가치. 그래야 진실해지거든요, 문학은. 그런 상상력을 존중하는 시대가 다시 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고 있다. 금요의 여신 최정화라는 작품이 정말 너무 대단하다. 이거는 뭐 이 작품은 10명을 위한 작품이에요. 10명. 딱 10명. 그래서 이 시기와 이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보고 그래서 결론은 금요체를 열심히 읽자.